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이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떨어지기 직전 구사일생으로 그 위기를 벗어났던 사람이에요. 저는 위기를 통해 오랜 기간 제 모든 걸 믿고 맡길 정도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속내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동시에 또 저 스스로가 쌓아왔던 공덕이 저를 어떻게 살리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답니다. 왜 흔히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건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통하는 말이었더라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저희 가족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가족 안에서 요즘 사람들이 하나같이 질색하는 그런 역할을 도맡아 왔어요. 어려서는 집안의 장녀로 20년을 넘게 살아왔고 시집 온 이후로는 종갓집 맏며느리로 30년 가까이 살아왔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지내왔는지 제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시댁은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제사를 지냈고 시부모님과 저희 가족 4명, 시동생과 시동생의 아들, 일주일에 2딸과 함께 2~3번씩 드나드는 시누이까지 거진 8명에서 11명분의 살림을 제가 도맡아야 했거든요. 몇 끼 밥상을 낸 뒤 시댁 식구들이 식사를 모두 마치면 저는 그제야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워야만 했답니다. 그것만 하면 다행이게요. 고된 시집살이에서 늘 빠지지 않았던 것은 초단위로 저에게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호통이었어요. 떡갈비 양념 그릇에 튀지 않게 정갈하게 담아라. 정갈하게. 여기 벌써 양념이 튀지 않았니? 어디에 튀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여기 떡갈비 그릇 안에 말이야. 얼른 주방 휴지 가지고 와서 닦아.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너 이불 빨래 다시 하거라. 지난번에 제대로 팍팍 밟아서 빤 거 맞아?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아직 완전히 깨끗해지지가 않았어. 식사 마치는 대로 전보다 더 팍팍 밟아서 빨도록 해라. 네, 어머님. 너 그리고 설거지할 때 계속 고무장갑 끼고 하는 건 아니겠지? 네, 안 해요, 어머님. 다 맨손으로 하고 있어요. 절대 고무장갑으로 하지 말아라. 안 그럼 마른 밥풀 자국 같은 거 찾아내기 힘드니까. 살림 자체도 어려웠지만 시어머니의 날이 선 지적들과 다른 시댁 식구들의 냉소적인 태도가 저를 더욱 힘들게 했죠.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가족들은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투명인간처럼 취급을 할 뿐이었죠. 어쩌다 한 번씩 말을 할 때는 하인 대하듯이 했지만 긴 말을 하진 않았고요. 물론 그런 것도 저에 대한 명백한 무시였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한숨을 돌릴 시간이 간간히 나게 되었네요. 그래도 그 살얼음판 같았던 시댁살이에서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매일 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거든요. 머리를 말려준다던가 어깨나 목, 종아리 안마를 해주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 챙겨주었어요. 당신 오늘도 창고 정리하느라 힘들었지? 어깨 마사지 해줄게. 이리 와봐. 고마워. 아, 세상이 너무 시원하다. 피곤이 다 풀리는 것 같네. 아마 다 끝나고 내가 매실차 타다 줄 테니까 잠깐 누워서 쉬고 있어. 간단한 다가 좀 갖다 줄까? 아니, 그냥 차만 타다 줘. 너무 고마워. 당연히 내 아내인데 내가 풀코스로 모셔야지.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남편은 늘 이렇게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며 그날 힘들고 서러운 일과를 잊게 해주었답니다. 저희 부부는 직장에서 만나 사내 연애 끝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것도 많고 사이가 좋았거든요. 저와 남편은 둘 다 요양원에서 일하다가 만났는데요. 요양원 일이 워낙 고되다 보니 들어왔다가 금방 퇴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지만 저와 남편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서로의 그런 모습에 좋은 감정이 조금씩 쌓이게 되어 결혼까지 이어진 거였어요. 특히 남편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돗개라고 불릴 만큼 우직한 사람이었답니다. 시집 잘 가는 거야. 기철 씨처럼 저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또 없어.
그러니까 말이야. 집안 장손이라는 게 좀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 형제가 또 있긴 하다며? 뭐 그럼 괜찮을 거야. 아이, 부수적인 거 얘기할 필요 없고 두 사람만 딱 봐봐. 얼마나 잘 어울려? 다른 사람 말 듣지 마. 내가 보기에 기철 씨는 자기 아내한테 잘해줄 사람이야. 저도 알아요. 이미 넘치게 잘해주고 있는걸요. 처음에 저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동료분들은 종갓집 맏며느리라는 타이틀에도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남편의 신망은 그 정도로 두터웠답니다. 물론 저도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지내긴 했고요. 제가 요양원 일이 잘 맞았던 건 사실 제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에요. 전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저희 조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다정하셨어요. 제가 첫째로 자라며 받았던 많은 서러움을 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아주셨고 동생들 몰래 사탕이나 간식을 쥐어주시곤 했었죠. 그래서 조부모님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제가 진로를 정할 나이가 될 때쯤부터 항상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남들은 힘들다고 기피하는 일인데도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을 하면 힘든 일도 금방 잊혀졌죠. 간혹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들은 저에게 밥그릇도 던지시고 제 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하셨지만 또 많은 경우엔 제 진심을 알아주시고 고마움을 크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선생님 오신다고 내가 이렇게 귤을 챙겨왔어. 요즘 귤이 참 달고 맛있던데 이거 먹고 힘내요. 아, 뭘 이런 걸 다. 이런 거 안 챙겨오셔도 된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늘 고맙다고 챙겨준 거야. 금은보화도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파는 귤이니 부담 갖지 말고 먹어요. 아, 감사해요 참. 그러지 말고 저 이거 나눠 먹어요. 아이, 혼자 먹으라니까 그러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따뜻한 얘기를 나눌 때면 직장에서 때로는 집안에서 쌓였던 안 좋았던 마음도 사르르 녹곤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에서 일도 하고 집안에서도 고된 가사일을 하고 두 아들의 육아까지 병행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몸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저희 두 아들이 둘 다 중학교에 다닐 때쯤 저는 당뇨와 만성 관절염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이를 관두지 않는 한 치료가 의미가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더군요. 결국 저는 제가 좋아하던 일을 관둘 수밖에 없었어요. 한순간에 백수가 된 저는 한동안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며 관절 치료도 받고 식단 관리도 굉장히 엄하게 했어요. 의사가 특히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여름이 지나도 당 수치가 낮아지지 않으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거라고 경고했기 때문이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쥐잡듯이 잡돌이를 해도 저는 정제 탄수화물이라 단 음식은 일절 먹지 않으면서 관리를 했어요. 네가 간을 제대로 봐야 음식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거 아냐. 간 보면서 해요 어머니. 제가 샐러드 먹는다고 간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너처럼 살았지만 뭐뭐디에 고장난 적이 없어. 의사가 괜히 너한테 돈 뜯어내려고 사기치는 걸 그대로 믿고 따를 작정이냐? 어? 식구들한테는 형편없는 밥상이나 내오면서? 왜 집구석에서 이리 소란이야? 평소처럼 시어머니께 구박을 받던 어느 날 주방 근처를 지나가시던 시아버지가 주방을 향해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저희 집 식구들 중 그 누구도 특히 남자들이라면 주방 근처는 얼씬도 안 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오시니 저도 시어머니도 깜짝 놀랐죠.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했다가 금세 다시 인상을 찌푸리면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지무 맡기겠다고 식구들 밥도 제대로 안 하겠다고 뻑이잖아. 며느리가 하루 이틀 밥상 차린 게 아닌데 간 좀 안 본다고 뭐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광식이 조카가 작년에 당뇨로 황천기로 오른 거 몰라? 걔 나이가 이제 40이었댄다. 이 나이에 며느리 상 치르고 싶지 않으면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고 절 노려보시다가 주방을 나가버리셨어요. 시어머니가 가시고 잠시 후에
시아버지가 절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왔죠. 명자, 이리 나와봐라. 그 말에 주방 밖으로 나가 시아버지를 보니 시아버지는 저를 쳐다도 보지 않고 잠시 헛기침을 하시더니 저에게 어색하게 말을 거시더군요. 병원에서는 많이 심하다고 하냐? 제가 잘 관리하면 괜찮을 거래요. 다음에 병원에 갔을 때 검사해보고 인슐린 맞아야 할지 결정하기로 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그럼 이제 계속 집에 있는 게냐? 네, 그럼 내가 주소 좀 하나 알려줄 테니 네 차로 거기 좀 데려다 다오. 네, 아버님, 언제 출발할까요? 한 30분 있다가 가면 되겠구나. 시아버지가 보낸 주소는 저희 집이랑은 차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아파트였어요. 그 당시 시아버지는 척추 디스크로 수술을 받은 지 몇 개월 안 지났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기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 부탁을 하신 거였어요. 운전이야 저도 어려운 건 아니니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 시아버지를 태우고 그 장소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를 따라 적혀있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니 시아버지 또래 어르신이 계시더군요. 집인데도 환자용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딱 봐도 거동이 불편하신 것 같았죠. 두 분은 오랜 친구처럼 익숙하게 서로 인사를 하시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바둑을 두셨어요. 저는 그동안 거실에서 쉬고 있었죠. 두 분은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바둑을 두셨고 해가 어둑해지자 시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날 저녁은 시어머니와 놀러온 시누이가 차려야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절 죽일 듯이 노려봤지만 시아버지가 직접 데려가신 거라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어요. 낮 시간에 집에 있는 사람 중에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저 혼자였거든요. 처음엔 그런 일이 한두 번만 있을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매주 일주일에 꼭 3번씩은 그 친구를 만나러 절 데리고 가셨답니다. 시아버지와 오며 가며 단둘이 있을 시간이 많아지니 저는 처음엔 어렵던 시아버지에게 조금씩 대화를 꺼낼 수도 있게 되었어요. 차로 왕복 2시간이나 걸리니 혹시 적적하실까봐 말동무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죠. 평소 무뚝뚝하기만 하던 시아버지는 막상 대화를 시작하니 여느 어르신과 다르지 않았고 대화도 잘 통했어요. 아버님, 친구분이랑 되게 오래되셨나 봐요. 두 분이 엄청 편해 보이시는 걸 보면 말이에요. 오래됐지 그럼. 거진 60년이 다 되어가네. 60년이요? 철용이 그놈이 그 옛날 내 목숨을 살려줬으니 말이야. 우리가 한창 젊고 어렸을 때 월남에서 만났거든. 세상에, 아버님 그때 거길 가셨어요? 거진 끝자락에 갔지. 우린 통신 담당이라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갔지. 처음엔 정말 별일 없는 줄 알았는데 왜 두 분이 그렇게 친하신지 알 것 같네요. 생사를 같이 넘나들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정말 목숨이 위험한 적이 있었지. 근데 철룡이 그놈이 자기 몸도 만신창이인 상황에서 나를 들쳐업고 뛴 거야. 구사일생으로 살았지. 내가 그놈한테 평생 갚을 빚을 진 거야. 그랬던 놈이 그놈의 간암인지 뭔지 때문에 참. 시아버지는 그 이후로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저도 별다른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항상 과묵하시던 시아버지에게 이런 사연이 다 있었구나 싶어서 내심 정말 놀랐거든요. 그날은 그저 평소처럼 친구분 집에 다녀왔지만 뭐랄까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와 저는 좀 더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 4개월 동안 시아버지의 운전기사로 지냈네요. 어느 일요일 아침 갑자기 친구분이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 말이에요. 시아버지는 그 연락을 받고 당신답지 않게 조금 놀라신 것 같았어요. 다른 가족들이 모두 어리둥절할 때 저는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 시아버지의 검은색 정장을 가져다 드렸고 저도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아버님,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옷만 얼른 갈아입고 나오셔요. 아, 그래. 금방 나가마. 네, 전 차에 미리 가 있을 테니 준비되시는 대로 오세요. 그 사이 저는 당장 지갑에 있던 현금도 전부 꺼내왔고 차도
미리 빼놓고 기다렸죠. 그리고 잠시 후 시아버지를 모시고 그 친구분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아버지와 친구분과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실 수 있게 절차적인 건 제가 옆에서 처리를 해드렸어요. 아무래도 요양원에 일하며 많은 분들이 가시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날의 장례식장은 저에게도 슬프고 힘들더군요. 친구분은 제가 시아버지와 함께 그분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도 주전부리 좀 하라며 과자나 과일을 챙겨주시던 선한 분이셨는데 말이에요. 하늘의 장난인지 아님 두 분이 마지막까지 함께할 운명이셨던 건지 장례식을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도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하필 치료가 어렵다는 직장암 진단을 받으셨고 급격하게 건강이 무너져 내리셨죠. 여든을 훌쩍 넘기고도 정정하셨던 시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야유여만 가셨어요. 처음엔 항암 치료도 받고 하시더니 나중에 몸이 너무 힘드셨는지 치료를 거부하고 집에 계시기만 하셨죠. 당연하게도 그런 시아버지의 간병은 오롯이 제 몫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시아버지 앞에서 평소보다 더 효자 효녀 노릇을 하고 말도 이쁘게 했지만 물수건 하나 자기 손으로 빨아오는 법이 없었죠.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저에겐 전보다 훨씬 더 쌀쌀맞게 대했어요. 특히 시어머니와 잔소리와 구박이 전보다 배로 늘어났죠. 식사 준비가 왜 이렇게 늦어? 지금 식구들 전부 퇴근하고 집에 와 있는데 너 지금 네 시애비 뒤치다꺼리 한다고 유세 떠는 거냐? 아니에요. 밥이랑 국만 푸면 다 돼요. 그니까 그게 왜 이리 늦냐고.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냐? 네 시애비 눈에 좀 든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나한테 맘먹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죄송해요. 금방 나간다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아버지를 잘 챙겨드리는 게 항상 불만이신 듯했죠. 그래도 그 오랜 세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살았던 저인지라 그냥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긴 했네요.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한 나날들이 이어지는구나 하고 말면서요. 그리고 그런 가족들의 냉소와 시어머니의 구박으로부터 시아버지는 무심하게 저에게 숨쉴 타이밍을 주셨어요. 바로 시아버지와 함께 오목을 두는 거였죠. 바둑을 모르는 저와 처음엔 오목을 두시던 시아버지는 나중에는 바둑도 조금씩 알려주시며 하루에 2-3시간은 꼭 보내곤 하셨어요. 그 시간은 저에겐 더없이 평화로운 시간이면서 동시에 가족들의 시기와 질투가 더 심해지는 시간이기도 했죠. 하루는 시동생이 들어와서 자기도 같이 바둑을 두겠다며 의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넌 새장가는 언제 들 거냐? 나가서 3명이 새엄마 만들어줄 노래건 안 하고 왜 자꾸 집구석에 들러붙어 있어? 아버지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요 좀. 간만에 옛날처럼 아버지랑 좀 놀아보려고 했건만. 됐다. 네가 내 몸 한 번을 닦아주길 하냐? 물 한 잔을 제대로 내오길 하냐? 괜히 명자 바둑 가르쳐주는 시간 방해하지 말고 나가거라. 이렇게 시아버지가 내쫓으시는 통에 무산되고 말았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아버지는 그냥 저에게 조금이나마 쉴 시간을 만들어주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둑을 두면서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으신 지 꼭 10개월 만에 친구분 곁으로 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눈에서 눈물이 그칠 줄을 몰랐죠. 오시는 조문객마다 제 등을 두드리시며 그동안 시아버지 간병하느라 고생했다고 안아주셔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영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이틀째 되는 저녁, 제가 시아버지 생각에 혼자 울컥해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 대뜸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 그만 좀 쥐어 짜내라. 그런다고 네 시애비 유산 너한테 안 주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만 좀 연기하시라고요. 진짜 가증스러워 죽겠네. 막말로 남의 앞에 돌아가시는데 언니가 뭔데 그렇게 유난을 못 떨어서 안달이에요? 뭐라고요? 지금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그게 할 소리예요? 아직 아버님 발인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어요?
아이고 아주 신사임당 납셨네. 진짜 가족인 우리는 아무도 너처럼 유난 안 떨어. 평생을 네 시애비 눈에도 안 마주치다가 갈 때 돼서야 부랴부랴 친한 척 알랑방귀나 끼는 너랑은 다르니까. 어머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저는 진심으로 아버님 간병해드린 거지 뭘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비인간적인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들 그만두지 못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소란이야. 밖에 손님들이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가족들과 제가 점점 언성이 높아지려고 하자 남편이 들어와 호통을 쳤어요. 장남의 말에 다들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저를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와 근처 국밥집으로 데려갔죠.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터벅터벅 걸어 국밥집에 도착했고 음식이 나온 뒤에야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가족들이 말을 좀 심하게 했지? 당신이 한 번만 참아줘. 다들 아버지 가시고 나서 예민해서 그러니까. 그래도 아까 한 말들은 너무 심했어. 다들 미성숙한 거 알잖아. 한두 번 본 사람들도 아니면서. 어차피 내일이면 끝나. 여기서 천천히 먹고 좀 한숨 돌렸다가 들어가면 그냥 좀 참아줘. 남편이 그렇게 달래주니 또 마음이 풀리긴 하더군요. 남편 말 맞다나 한두 해 봐왔던 사람들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 말대로 다들 힘든 시기라 그랬겠지 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이후 저희가 장례식장 안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들 비슷한 생각이었던 건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아까는 저도 언성을 높여서 미안했다고 하자 시댁 가족들은 입만 삐죽거리고 대꾸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련히 다들 알아들었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장례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답니다. 이후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네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저희 가족은 별 다를 거 없이 똑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번 식사 때마다 가장 상석에 앉는 사람이 이제 시아버지가 아니라 저희 남편이 된 것만 달라졌을 뿐이었죠. 1년에 20개 가까이 되는 제사에 시아버지의 제사까지 포함이 된 것도 달라진 일상 중 하나였고요. 반복되는 일상을 지내던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일이 발생한 건 바로 세 번째로 시아버지의 제사상을 차리던 날이었답니다. 당연히 저 혼자서 모든 음식과 제사에 필요한 세팅을 해두었고 다른 가족들은 제사 시간에만 맞춰서 찾아오기만 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가족들 중 아무도 집에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고 그 넓은 집안에 저 혼자만 제사상을 다 마련하게 된 거였죠.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더 이상 할 일은 없고 제사상을 차리느라 피곤했던 저는 저도 모르게 한쪽 구석에서 꾸벅꾸벅 졸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꿈까지 꾸게 된 거예요. 꿈에서 저는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병상에 있을 때 같이 오목을 주던 어느 날로 돌아가 있었어요. 평소처럼 시아버지에게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째 너는 줘도 못 먹니? 네가 다 이기라고 내가 판을 깔아줬건만. 어째 너 할 일에만 몰두하고 주변을 전혀 의심을 하네. 아이 참,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워낙 바둑도 오목도 잘 두시니까 그런 거죠. 아니 온서가 내가 너 다 해먹으라고 판을 깔아줬다니까. 그걸 그대로 홀라당 뺏기고 말참이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얼른 일어나서 이 집구석에서 나가라는 말이야. 나가서 네 시댁에는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네 시댁 식구들 말이라면 누구도 믿지 말라고. 벼랑간 큰 소리로 호통을 치시는 시아버지 덕에 저는 번쩍 잠에서 깨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한 15분쯤 지난 것 같은데 아직 아무도 집에 들어오질 않았더라고요. 희한하게도 잠에서 깨어났는데도 귓가에 시아버지의 호통소리가 맴돌 정도로 생생했어요. 그걸 깨닫자마자 갑자기 한기가 돌면서 느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저는 뭐에 홀린 듯이 평소라면 가족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렸을 텐데 그러지 않고 즉시 지갑이나 핸드폰 등 간단한 소지품만 챙긴 채 밖으로 나왔어요. 조금 뜬금없게도 저는 차를 타고 시아버지 낙골당으로 운전을 해서 가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불안한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신호 대기를 하는데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본 저는 잠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에게 제 상황을 털어놓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통화 연결음이 한참이나 이어진 끝에 겨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입을 떼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시댁 가족들이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부터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사고 친 거 수습한다는 게 사채 쓰겠다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냐고? 그럼 다른 방법 있어? 그거 말고 당장 19억 만들어 올 데가 어디 있냐고. 사채 끌어다 쓰면 집안 전부 말아먹는 거야. 나이가 몇 갠데 지금 천지분간이 안 돼? 그 땅이 애초에 우리 집안 땅이 아니잖아. 내 이름으로 빌린 게 아니라니까? 올케 이름으로 쓴 거라고. 그 땅이 올케 땅이니까. 오빠가 이혼만 하면 우리 집안이 왜 문제가 돼? 나도 다 생각이 있는데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그니까 그 땅으로 해먹을 수 있는 게 얼만데 왜 그걸 네 도박비치로 홀랑 말아먹느냐 이거잖아. 아니 아빠가 남긴 게 그거밖에 없어? 엄마는 아빠한테 몰래 받아나온 거 없냐고. 없어. 때려 죽일래도 없어. 망할 놈의 영감탱이. 지 며느리한테는 500평이나 땅을 남겨주면서 평생 지 뒷바라지 나한테는 땡전 한 푼을 안 남겨줬다고. 털어댈 거면 니 큰오빠나 계속 털어. 니 큰오빠한테는 장남이랍시고 집이라도 한 채 넘겨줬으니. 시댁 가족들의 충격적인 대화 내용에 저는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귀를 쫑긋 기울였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오한이 다 들더군요. 꿈에서 시아버지가 아무도 믿지 말라며 호통을 치셨던 게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면서 말이에요. 그럼 오빠 집 담보로 대출 받아줄 거야? 미쳤냐? 그거 담보로 19억 땡기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늙어 죽을 때까지 손가락만 빨라는 거야? 그럼 결국 오빠도 방법 없다는 소리잖아. 올케랑 이혼할 준비나 해. 난 사채 쓰는 거 말고 다른 방법 못 찾겠으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요약하자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에게 남겨주신 땅이 있었는데 그걸 담보로 시댁 가족들은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왔던 거였어요. 제 명의의 제 땅임에도 저한테는 일절 아무런 말도 안 해오면서 자기들 이득만 챙겨왔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는 도박에 빠진 신우이의 빚을 갚기 위해 제 이름을 사채까지 쓰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유일하게 내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은 자기 몫의 재산이 아까워서 신우이를 말리지도 않고 이혼 변호사를 알아봐야겠다는 말이나 했고요. 너 때문에 헛돈 쓰게 생겼으니까 이혼 변호사 비용은 네가 내. 알겠어? 참나, 그걸 왜 내가 내냐? 올케가 내겠지. 사채 쓸 때 이혼 변호사 비용도 같이 쓰면 될 거 아니야. 저기 집에 말은? 뭐야? 여보세요? 이혼 변호사를 검색하려고 핸드폰을 보게 된 것인지 남편은 그제서야 저와 통화가 연결되어 있는 걸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이후에 남편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서는 문자가 몇십 통씩 왔고요. 저는 일단 핸드폰을 끄고 벌렁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근처에 있는 아무 모텔이나 들어가 그날 저녁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밝자마자 날고 긴다는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죠. 천만다행으로 제 핸드폰은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는 제 명의의 유산을 찾아올 수도 있고 제 명의로 빚진 것도 전부 무효화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다만 다시 집에 들어가 제 개인 서류를 전부 들고 나와야 하는데 혼자 가면 위험할지도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친정 동생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궁지에 몰리게 되니 마지막까지 남는 건 결국 친정이더군요. 제 부탁에 남동생 2명이 선뜻 나서주었답니다. 누나가 살면서 처음으로 한 부탁인데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겠냐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남동생 둘과 함께 그 강도 소굴에 다시 들어갔어요. 변호사를 만난 바로 그날 저녁이었죠. 시댁 가족들은 남동생들과 등장한 절 보자마자 저에게 달라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평소엔 제가 어디에 있던 말던 신경도 안 쓰던 인간들이 말이에요. 예명자야, 네가 어제 뭔가 헛들은 거다. 뭘 얼마나 들었든 그거 다 오해야.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꾸나. 들어와서? 그래,
여보, 얼른 들어와서 앉아서 얘기하자. 처남들 오랜만이네? 처남들도 어서 들어와. 명훈이 명철이 너희 이 사람들 말 들을 거 없어. 저게 저 여자가 내 시누이니까 시누이랑 남편만 너희가 좀 붙들고 있어. 제 말에 제 동생들은 곧바로 남편과 시누이를 제압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사실 80 가까이 된 할머니를 제압하는 건 저에게 쉬운 일이긴 했습니다. 저는 얼른 저희 부부방으로 문을 잠그고 들어가 변호사가 말한 모든 서류를 챙겼답니다. 찍어오라던 사진도 전부 찍었고요. 제가 필요한 걸 다 챙겨 나오자 시어머니가 부른 건지 시동생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형수 미쳤어? 당장 이 사람들 안 끌어내? 뭐 하는 거냐니 보면 몰라요? 이 지옥 같은 악마 소굴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저 남자들은 누구야? 당장 형이랑 정립할 풀라고 해. 시동생이 저에게 윽박을 지르자 저랑 같이 왔던 동생 중 둘째가 남편의 허벅지 뒤쪽을 툭 발로 차버렸어요. 남편은 억소리를 내며 땅을 뒹굴었고 동생은 그대로 걸어와 시동생의 멱살을 잡았죠. 근데 이 새끼가 딱 봐도 어려 보이는구만. 형수한테 꼬박꼬박 반말을 하네. 당신 누군데? 내가 언제 반말을 했다고요? 시동생이 얼굴이 새빨개진 채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자 제 동생은 시동생의 허벅지도 남편이랑 똑같이 발로 차버렸어요. 별로 세게 찬 것 같진 않았지만 시동생 역시 바로 앞으로 꼬꾸라져 일어나질 못했죠. 그 동생이 어려서부터 운동을 했던 녀석이라 힘이 세긴 센가 보더군요. 시댁 가족들은 전부 한 구석으로 몰려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전부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그동안 이 집안에서 부엌대기로만 살아오니까 날 아주 만만하게 본 모양인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나한테 이딴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내가 당신들이 빼앗아간 내 땅 전부 되찾고 빚도 전부 당신들한테 제대로 되돌아가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여보, 내 말 좀 들어줘. 당신 화난 거 알겠고 우리가 다 미안하다고. 제발 이성을 좀 찾고 얘기를. 남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 가증스러운 인간의 뺨을 제대로 후려 쳐버렸어요. 어차피 이혼 변호사는 알아볼 참이었다며? 겉이랑 속이 다른 당신이 이 망할 집구석에서 제일 교활해.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당신 말 맞다나 나랑 이혼할 준비나 해. 저는 씩씩대며 그 집안을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뒤따라온 동생들이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주어서 조금은 마음이 따뜻해졌네요. 저는 그 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저지른 죄를 하나하나 국가에 알리느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녀야만 했죠. 시댁 가족들이 지난 3년간 저질러 왔던 죄를 전부 밝혀보니 어마어마하더군요. 시아버지가 공증까지 미리 받으시면서 저에게 남겨주신 임야 500평의 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 것만 같았어요. 그 땅을 담보로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모두 대출을 당겼었고 심지어 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문서를 위조하는 걸 도운 건 제 남편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돌아다닌 덕에 돈을 빌려줬던 대출 기관들도 모두 대출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인정했고 심지어 그 기관들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려 왔던 사람들의 신원 정보도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놀랄 것도 없이 그 신원들은 전부 시댁 식구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돈 좀 빌리자고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들을 저지르다 보니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것임에도 실형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결국 나란히 감방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시아버지께 받은 상속분을 은닉하려고 했던 남편은 자기 몫의 상속 재산도 전부 빼앗기게 되었답니다. 과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가 가진 것까지 빼앗기고 만 거였죠. 하긴 남편에게 집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겠나요? 어차피 이제 감옥에서 먹고 자고 할 텐데요. 그렇게 시댁 가족들을 전부 감방으로 보내버린 뒤 저는 시아버지의 유산인 집과 땅을 모두 팔았고 지금은 시댁 가족들이랑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여유롭게 살고 있답니다. 오전마다 요크루트 배달을 하면서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마음은 가끔 한 번씩 용암이 들끓는 것처럼 확 쓰라릴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절 도와주었던 시아버지와 동생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달래곤 했죠. 특히 돌아가신 이후에도 절 돌봐주신 시아버지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먼 훗날 하늘에서 다시 만나면 그땐 정말 감사했다며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